동아 비즈니스 리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 DBR의 조진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DBR 필통에서는 그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음악에서 얻는 교훈을 주는 Lessons from Classic 시리즈를 쓰고 계신 연세대학교 천영준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영준입니다. 예, 저희 그 Lessons from Classic 시리즈가 매호 그 DBR에 나가고 있는데요. 올 초부터 그 작성을 하고 계셨죠? 네네, 이번이 5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그 필통에서는 이번 시간에 처음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이 시리즈에 익숙하지 않은 그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십시오. 왜 음악과 경영을 연결시키는 이런 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 클래식 관련된 입문서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소개되는 책들도 이제 시중에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요즘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그 음악가나 어떤 창조자들의 맨 얼굴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우리와 똑같은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리소스로 좀 더 창조적인 그런 산출물을 만들어 나갔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어떤 자원을 획득을 하는 그런 역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사회에 호소하는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창조적인 그런 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주목받게 되면서 음악처럼 뭔가 문화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해 나갔던 우리 이제 시대를 선도해 나갔던 예술가들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그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영적인 시사점과 결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리즈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연구원님은 연세대학교 창조경영센터에서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창조경영센터는 경영대학이죠? 예, 경영대학 내에 그 경영연구소가 있고요. 예. 그 경영연구소가 이제 그 몇 개의 이제 하부 이제 센터 조직이 있는데, 예. 이제 예를 들면 뭐 기업 전략 연구하는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회계 관련된 이제 센터나 또 뭐 생산 관련된 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창조경영센터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경영대학교의 그 연구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클래식에 대한 이런 그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학부 때는 그렇게는 안 했었는데, 성악을 개인적으로 이제 전공을 했었습니다. 성악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실기를 중심으로 제가 성악을 했었고, 또 합창 단원으로도 좀 잠깐씩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기교적이거나 좀 뭔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서 뭔가 작품을 선보인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클 텐데, 그 음악가의 작품을 감상을 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 줄 수 있는 좀 뭔가 시사점이 뭔가, 그리고 특히나 경영처럼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솔루션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성악을 하시다가 또 경영을 연구하시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천영준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저기 나간 그 시리즈를 보면 바흐, 핸델, 모차르트, 살리에리 이런 이제 음악가들을 다뤘고요. 이번 그 DBR 108호에 나간 그 기고에서는 베토벤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요. 그 베토벤이란 이 인물을 물론 유명하긴 하지만 그 경영과 연결시켜서 어떤 그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꼽으시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시리즈 이제 그 칼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흐와 핸델이 살았던 시대와 이제 모차르트, 살리에리 그리고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흐와 핸델이나 모차르트, 살리에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악가가 그 음악을 생산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이걸 부탁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명문 귀족이나 국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속이 돼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창조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된다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뭐 연주를 시키거나 이렇게. 그렇죠.
아, 우리들이 뭐 마치 뭐 그 밴드 부르듯이 그렇죠.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그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그 근처에 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그 바흐 같은 경우에는 그 바흐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덜어는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를 하고 또 뭐 이 지휘 또 명연주가로서 활약은 하지만 또 뭐 그 시의 세무 관리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거나 예. 그쪽 굉장히 음악가가 어떻게 보면 제도와 독립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삶인데 예. 베토벤의 시대가 되면서 음악가가 이제 비로소 음악만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베토벤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가요? 예,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베토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피니언 리더십이라는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는 베토벤이 살았던 시대가 음악가에게 어떤 거를 요구했느냐의 측면이 있겠는데요. 예. 먼저 이제 두 번째 부분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악가는 그때그때 요구되는 작품을 생산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가가 정말로 창조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논란도 있고 또 그 시절의 음악가가 과연 정말로 이것이 나의 100%그 산출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냐에 대해서도 많은 좀 그 연구자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무슨 그 아이돌 댄스 그룹들이 나오는 음악들이 뭐 어떻게 공장식으로 나온 그 제작이 된다든가 이런 것과 비슷한 현상인가요? 예,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베토벤 이전에는. 그런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 당시가 천재를 원하는 그런 좀 패러다임이 이제 그 독일 전체에 좀 약간 유보가 되고 있었고 그것들이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괴테라든가 아니면은 브렌타노라든가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좀 조장이 되면서 이제는 좀 내가 옛날에 소비를 했던 음악 또는 뭐 내 일상생활에 의식에 필요했던 음악이 아니라 나의 철학과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음악을 시장이 또는 그 당대의 리더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베토벤이 거기에 또 잘 맞아 떨어졌던 캐릭터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 시대가 이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넘어가던 그렇죠. 그때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하고 베토벤이 어떻게 이제 그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베토벤이 어렸을 시절에 모차르트가 한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를 이제 그 18세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민혁명이 시작이 돼서 유럽 전역이 굉장히 그 제도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성 또는 종교 아니면 문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귀족 중심의 문화 소비 시스템에서 이제 새롭게 시장 중심의 문화 소비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독일의 이제 서부의 본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루트비 판 베토벤이어가지고 이제 그 가게가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술고래였다는 얘기가 있고 또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베토벤이 7, 8살부터 이제 가정을 부양해야 됐다는 얘기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10대 중후반에 이제 그 베토벤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이제 베토벤의 이제 인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폰 브로이닝 가문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천재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별로 그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렇죠. 좀 고생을 하면서 자라다가 우연히 좋은 후연자를 만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폰 브로이닝 가문이 이제 베토벤을 이제 여러 이제 그 당시에 본에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던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의 뭐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이제 왕비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선제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 국가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선출권을 가진 이제 영주를 선제후라고 했는데요. 그런 뭐 그 선제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눈에 뜨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또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 기존의 음악가들과는 달리 고등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날 연주하는 연주자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폰 브로이닝 가문에서 고전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당대 지식인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칼럼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모차르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 신동이라 해서 뭐 5살짜리가 뭐 작곡도 하고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작곡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베토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군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베토벤은 사실 이제 연주자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천재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지만 모차르트처럼 성공 신화를 이렇게 그 조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 보기 드문 역량 또는 그 칼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겸손한 성품이나 여러 가지 성실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지한 예술가를 원했던 당시의 어떤 그 패러다임과 맞아 떨어졌고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음악 수도라고 얘기를 하는 빈에서 이제 새롭게 데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우리가 흔히 베토벤 하면 떠올리는 음악들이 이렇게 좀 뭐 웅장하고 좀 비장하고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그런 음악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그때 당시에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들으러 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극장에서 뭐 차를 마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공연을 관람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담배를 피면서 옆 사람이랑 환담을 나누면서 공연을 본다거나 일종의 사교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베토벤이 이제 20살, 21살에 이제 빈에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무렵에는 그 당시에 빈에 이제 그 문화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이제 귀족 서클들은 좀 뭔가 새롭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예술을 원했기 때문에 연주 분위기도 굉장히 장엄해지고 또 오케스트라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고 작품들도 굉장히 묵직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베토벤 말고도 그런 그 시대의 조류를 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베토벤이 유독 그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베토벤 당시만 하더라도 베토벤처럼 그 귀족들의 살롱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문화계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작곡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그 음악을 기존의 생산 시스템에서 독립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베토벤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인 어떤 구조가 굉장히 독창적이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 베토벤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의 음악을 수요하는 귀족들과 동등한 입장에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셀링을 하고 또 그만큼 자기 자신의 예술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위치를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베토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이제 기존의 귀족 계층에 의해서 그냥 소비되고 많은 컨텐츠가 아니라 독자적인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꾸준히 자기 자신을 이제 피력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또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작곡가들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심각하고 뭐 우울하고 좀 이렇게 장엄하고 이런 그 개인의 이미지도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베토벤이 굉장히 철학적인 음악을 원했기 때문에 큰 스케일의 작품들을 이제 일찍부터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30살 되면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청력이 감퇴가 되어 갑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좀 그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음악으로 이제 이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좀 기존과 달리 좀 큰 스케일로 바라보는 이제 좀 전체적인 구조를 바라보는 작품, 좀 진지하게 감상해야 되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향곡 9번이라든가 5번과 같은 좀 장엄한 스케일의 웅장한 작품들은 거의 비극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뇌와 번민을 거듭하면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좀 더 명쾌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베토벤의 생애에서 오늘날의 현대의 그 경영자들에게 주는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어떤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베토벤의 그 자기 브랜딩이라던가 그 경영 기법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현대의 경영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칼럼에도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썼는데요.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음악가와 차별되는 부분은 오피니언 리더십입니다. 예. 근데 이 오피니언 리더십에 대해서 뭐,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사회학이나 또 요즘은 마케팅이나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피니언 리더가 갖춰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어트랙티브니스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잘 되지만 어떤 그렇죠. 남들까지도 그 영향력을 확 미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하게 하고 또 그 행동을 따라가게 만드는 역할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범한 음악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고뇌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고 그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 새로운 매력으로 이끌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 또는 가치,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계몽주의 사상에 굉장히 심취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을 또 이제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좀 대목도 보이고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경영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경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되게 많이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단순히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경쟁력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이제 그 리더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셜한 코드를 선도해 나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프레드 챈들러가 얘기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경영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그 베토벤이 이제 설파했던 그런 시대 정신이나 가치 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베토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30살에 이제 빈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문화계의 중심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제법 꽤 일찍 출세를 한 겁니다. 근데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30살, 31살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이미 예술가로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가지고 청강생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장대한 스케일의 음악을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연주를 하면서 좀 준비를 많이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조류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의 필요에 의해서 리더가 성장하고 또 인정받고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지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그런 옵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커리어를 길게 보고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보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제 그런 커리어를 가져갔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자들 중에서 베토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소니의 오가노리오 회장이 이제 작년 4월달에 타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도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렇습니까? 30살에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하다가 성악 분야에서 별로 그렇게 빛을 못 발하고 있었을 때에 그 이부카마사루 이제 소니 회장이 이제 베를린을 방문을 해서 이분을 부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사업부라든가 이제 그 디자인 부문이라든가 제조부라든가 여러 분야를 거치면서 이제 그 오가노리오가 오늘날의 그 소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간단하고 뭔가 그 미학적인 디자인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게 기본적으로 음악가로서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새로운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경영업계로서의 진출이라는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에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 또는 미학적인 코드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게 공산품 위주의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디자인적인 가치, 거기에 뭔가 문화 코드를 입히는 제품의 의미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의 소니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베토벤이 지향했던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그런 음악과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또 그 성악을 마침 전공하신 분이 또 소니에 들어가셔서 그런 그 업적을 내셨군요. 네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부터 이제 그 제가 다뤘던 내용이 이제 베토벤이 이제 그 청력을 상실하기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살 전까지의 베토벤은 굉장히 성공 가도를 걸었고 또 단계적으로 성장을 했던
순조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비극이 닥치게 되면서 이제 자살 시도도 이제 몇 번 하게 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럽 자체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천재가 그 시대적으로 또 자기 일생에 다가온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토벤 작품들은 결국 그 인생 후반기에 나온 작품들이죠? 예, 거의 대부분 아시고 있는 작품들이 인생 후반기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 안에서 더 좋은 작품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 경영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아 비즈니스 리뷰